이어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다시 경량 패딩이라도 꺼내야 하나 싶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무려 7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옷이라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추우면 옷을 더 챙겨 입으면 되지만 영농철에 맞은 이 시기엔 농작물 냉해 피해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손톱만한 우박까지 쏟아졌는데요. 특히 나주 지역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꽃의 암술머리가 손상되면서요, 올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봄 햇살 따뜻하다고 창가나 베란다에 내놨던 화분도 오늘처럼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잎이 얼어버리는 냉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시기인 만큼 텃밭 작물도 집안의 화분도 또 우리 건강도 한 번 더 살펴주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4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화요일에 농수산 뉴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함께 심으면 좋을 동반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도 답변해 드릴게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제철 소비와 마케팅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라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요,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돼지 혈액에서 유래한 혈장 단백 제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분절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도축장이 혈액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달까지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돼지 혈액에서 유래한 혈장 단백질 사료 제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도축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축장은 환경 부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되고 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 과정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혈장 단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돼지 혈액을 제품 원료로 구매해 갈 경우에는 이게 환경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게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예전처럼 혈액을 구매해 가지 않다가 보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늘었고 이게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환경 부하 측면에서나 모두 도축장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이 혈액을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축산 분야의 순환 경제 구조가 깨져버리는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우려가 방역 당국에서 나온 이상 한돈 농가 입장에서도 좀 쓰기를 꺼려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돼지 도축장이 64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36곳 정도의 혈액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사실 제일 큰 관심사항입니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혈장 단백 제품을 다시 쓸 수 있겠나 하는 인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또 생산자 단체인 한돈협회에서도 사용 자제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완전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재개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도 현재 상황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을 원료로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주관부처인 농식품부 입장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료관리법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으로도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도축장 혈액 탱크 단계에서부터 혈액을 이용해서 사료 제품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원료로 해서 배합사리 제조로까지 이뤄지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지금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게 모두 사료관리법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병원성 문제가 이제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도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관리 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이제 20여일 넘게 바이러스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16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또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번 돼지열병 확산 원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혈장 단백 제품과 이걸 넣어서 제조한 배합사리 제품을 전량 회수한 후부터 발생의 급격히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수의 전문가들에서는 앞으로 한두 건 정도 산발적 발생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는 확산세는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더 번지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인과관계를 좀 확실히 찾아서 확실한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음 코너는요,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코너입니다. 오늘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타하러 왔을 때 뵀었는데 이렇게 네. 또 다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텃밭 가이드 시간이 조금 줄게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질문과 답변들이 많아서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직함이 달라지셨어요. 네. 전에는 제가 씨앗도서관 관장님으로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전국 단위 협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수원 씨앗도서관 관장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이제는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 대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는 전국에서 이렇게 씨앗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협의기구고요. 아직은 15개 지역이지만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광역 포함해서 243개라고 해요. 네. 여기에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역의 토종 관련 자원을 그 지역 자체에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촌 지역도 있고 농지가 거의 없는 도시 지역도 있지만 지역이 토종 자원을 지역에서 수집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 그런 지역 모임들이 이렇게 속속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지금 말씀 중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토종, 저는 이 토종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흑토자의 씨앗 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외에도 사실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토가 우리는 이제 씨앗 그러니까 종자에만 신경을 쓰는데 토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흙과 결합된 것이 이제인데 사실은 이 흙이라는 의미가 지역, 환경, 농민에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적응된 종자를 말하는 거고요. 사라져가는 자원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런 씨앗 도서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씨앗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씨앗이 저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삶을 살도록 방향을 일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관계의 역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청취자분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그런 관계로 서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방송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이 많은 라디오 매체를 하면서는 진짜 방송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배우는 바가 더 많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물하고 사람하고도 그런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예. 예전에 다른 나라의 텃밭을 이런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둘러보면 들었던 느낌이 먹어서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저렇게 많이 심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게 그 소비가 아니라 보고 또 냄새 맡고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텃밭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담고 있어서 작물들 간의 교감에까지 마음을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물들에게 있어서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또 재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작물 소비에 그치는 1차적 상호작용들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작물을 심지만 그 작물이 또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크게는 문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면 이 텃밭 안에서 작물과 작물 간에도 이렇게 상호관계를 많이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텃밭을 가꾸는 가족과 공동체 협력도 있지만 텃밭에서 또 작물들끼리 주고받는 다양한 이걸 이제 동반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나 잎 그리고 꽃에서 나오는 향기 물질과 같은 것으로 서로 교감을 하는데요. 흔히 이제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알레로파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서로 상대방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을 통해서 곤충이나 토양 내 미생물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식물 간의 긍정적인 타감작용을 이렇게 가져오고 또 부정적인 그런 기능들을 억제하는 것이 농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말하자면 작물 간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방송 중에 특정 작물에 대해 설명할 때 아마 이런 얘기는 계속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으면 좋은 작물,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 또는 함께 심으면 안 되는 작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흔히 말해서 케미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네. 하고 뭐 사주 궁합을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물들 간에도 좋은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이 있다. 재밌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대표적인 작물 중에 고추가 있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고추하고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작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추 심어야 할 자리는 얼갈이 배추라든지 열무 씨앗을 파종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허브로는 루꼴라와 같은 씨앗을 고추장에 파종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 모두들 배추와 비슷한 십자가 작물인데요. 고추가 내는 향기 때문에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깨끗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고추 모종 상태에서 심었을 때는 햇볕이 많이 이제 땅에 비치니까 이렇게 자랄 수 있고요. 또 고추 모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늘을 들일 때쯤에는 이런 얼갈이나 열무가 그늘 속에 들어가서 수확할 때 좀 억세지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같이 심어서는 안 되는 작물도 있는데요. 궁합 안 좋은 작물. 브로콜리라든지 완두콩, 오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양분을 경합하기도 하고요. 공통적인 병해를 갖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전염시키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넝쿨성 있고 또 잎이 커서 고추 작물 재배에 통풍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고추는 얼갈이 배추, 열무 씨앗 그리고 루꼴라와 함께 기르면 좋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또 오이, 네. 토마토 이런 오이와 토마토의 동반 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오이나 토마토를 심을 자리에는 파와 바지를 심습니다. 성장과 수확기 내내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 작물이면서 토마토의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오는 열매를 수확하고 아랫잎을 따주기 때문에 빛을 아래서 이렇게 동반 작물들의 빛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곰팡이 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에 오는 고자리파리 피해도 막아주는데요. 사이사이 또는 가장자리에 심어서 너무 촘촘하지 않게 심어야 합니다. 또 심는 시기가 주작물하고 이 동반작물하고 심는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네. 심을 자리만 따로 이렇게 노트에 표시해 두거나 아니면 심을 자리에 밭에서 나온 돌을 올려놓아 이렇게 표시를 해뒀다가 심을 때가 되었을 때 씨앗이나 모종으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작물마다 심는 시기가 다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텃밭이 넓지 않아도 여러 작물을 효율적으로 또 함께 키우는 재배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이제 혼작이라든지 사이짓기, 교호작 뭐 이런 용어도 쓰고요. 남미에서는 뭐 세자매 농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키가 큰 옥수수를 심을 때는 넝쿨을 만들어 올라가는 강낭콩이나 동북콩을 함께 심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 깔리는 땅콩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궁합에 맞춰서 심는 것이 제한된 면적의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농업을 조사했던 일본인의 기록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재배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없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도 했지만 최근 연구들이 오히려 그 방식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따로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는 수확량보다 10%에서 20% 증가한다고 얘기해서 과거 우리 농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농작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이렇게 좀 작물들끼리 상호작용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텃밭을 이끄는 또 공동체 성원 간에도 아까 얘기했던 서로의 케미, 관계도 이렇게 함께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심으면 좋을 작물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경화 님께서는 이미 잘 그렇게 궁합 좋은 것들을 심어서 기르고 있으셨나 봐요. 네. 궁합이 좋은 걸 심었더니 옥상 텃밭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9555번 쓰는 분께서는 대표님 덕분에 도시농업은 물론 도시농업관리사도 알게 됐다고 또 이렇게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987번 쓰는 분께서도 아침 방송 준비하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두 번째 날 진행 축하한다고 또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텃밭 농사 관련해서 본격적인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0810번 쓰는 분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산 아래에 있는 텃밭에다가 도라지 씨를 3월 18일에 파종했는데요. 언제쯤 싹이 날까 궁금하시다고. 같이 심은 다른 시금치나 상추는 싹이 났는데 혹시나 이 도라지는 안 낼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도라지가 싹이 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 오래 걸리나요? 네. 그래서 거의 6월경에 이제 풀이 막 자라서 풀을 헤치다 보면 도라지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인데요. 네. 싹 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그 심었던 파종했던 자리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풀이 나더라도 매지 마시고요. 나중에 도라지 싹이 보일 때 풀을 매야 이게 들추지 않아서 싹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분명 싹이 날 거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문자 주신 9987번 쓰는 분의 질문에 먼저 또 답해보죠. 마늘의 마지막 거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네. 마늘잎이 한 5개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월동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웃거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보통 이제 4월 말 정도까지 보통 이제 남부권은 일찍 수확하는 마늘이 많거든요. 한지형이 아니라 난지형 마늘이라 4월 말까지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정도, 5월 초까지는 웃거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언제쯤 심어야 적기인지 또 거리는 얼마쯤이 좋은지 류인성님께서 질문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6676번 쓰는 분께서 이번에 고구마를 키우려고 하는데 거름을 토양에 섞으면 되나요? 하셨거든요. 네. 고구마는 대표적으로 거름을 많이 안 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고구마용 거름이 따로 있어서 그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그래서 거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구마는 보통 5월 초에서 5월 중순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는 것은 이제 좁은 이랑을 만들어서 심게 되는데요. 보통 20cm에서 25cm 간격으로 심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넝쿨이 막 뻗어서 여기저기에다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원래 고구마가 심었던 자리에만 고구마가 달린다는 점 그렇게 유도를 잘 넝쿨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재밌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그러면 지난주에 문자 주신 5681번 쓰는 분의 질문에도 답변해 보겠습니다. 요즘 밭에 강낭콩 심을 때가 됐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최저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심을 때니까요. 지금 심으셔도 되고 보통 좀 4월 말까지는 좀 심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수확기가 장마차로 가고 겹쳐요. 그래서 4월 중에는 반드시 강낭콩 심어주시고요. 심으실 때 강낭콩이 키 작은 강낭콩이 있고 넝쿨 강낭콩이 있다는 점. 키 작은 강낭콩은 6월에 수확하지만 넝쿨 강낭콩은 가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 작은 강낭콩인지 넝쿨 강낭콩인지 또는 이제 두벌콩인지 키 작은 강낭콩을 보통 이제 두벌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가을 재배도 하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강낭콩인지 종류를 꼭 유의하셔라. 그리고 1008번 쓰는 분 용인지방입니다. 텃밭 맷도로박과 수박, 참외, 씨앗 직파하려고 하는데요. 방법과 요령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4월 말부터 5월 초 또는 이제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놓으신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은 호박 구덩이를 깊게 파고요. 거기 파낸 흙하고 거름하고 1대1로 잘 섞어서 이렇게 구덩이를 메운 다음에 그 위에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퇴비는 완숙 퇴비로 좀 냄새가 나지 않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미숙 퇴비는 약간 신경에 거슬 메탕한 냄새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완숙 퇴비를 반드시 사용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통 지금 파종 시작해서 한 4월 말 전까지는 보통 이제 직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2474번 쓰는 분께서는 냉동시킨 땅콩도 씨앗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냉동고에서 먹다 남은 땅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잘 말린 상태에서는 냉장이나 냉동 저장을 해도 되지만 자주 열고 닫는 냉장고에 있었던 씨앗들은 수분을 머금어 가지고 사실은 냉장 상태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관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적으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컵에다가 휴지 깔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발화시키는 테스트도 한번 하신 다음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냉동 땅콩은 아마 발화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진희 님께서요. 매년 집 화분에서 바지를 기르는데 어느 순간 깍지벌레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또 어떻게 방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로 이제 깍지벌레는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방제가 보통 이제 이른 봄이 되면 월동한 이제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나무에서 알이 깨어나서 다른 작물에까지도 이렇게 옮아옵니다. 네. 아마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에서 온 것이 아닌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은희 님께서 여기서 공부해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께 아는 척 해야겠다고 글 남겨주셨고 또 5681번 쓰는 분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 쪽에 콩밭고랑에 열무 심어 김치 담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감사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개만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0184번 쓰는 분은 잎을 먹는 작물들, 열매를 먹는 작물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노지에 심는 적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작물 재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씨앗마다 언제 파종하고 언제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확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대개 이제 씨앗을 구입을 하게 되면 씨앗 뒷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노지에다가 관리하거나 또는 시설 재배하거나 관련해서 기상 변동에 대한 자료들은 보통 이제 농협 관련된 농협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상 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하는 농업 기상 관련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사이트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좀 보시면 각 작물별로 이런 예보 또는 주의보, 경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하는 법을 하나하나 좀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108번 쓰는 분 다둥이 텃밭에 당첨됐다고 문자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잘 배워서 즐거운 작물 재배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시간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음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희소성, 제철 소비와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네. 저 역시도 오늘 알려주실 이런 제철 행복에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네. 대표님께 잘 배워서 제철 남자로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네. 이 제철이라는 워딩을 들어보니까 요즘 제철 음식 또 벚꽃을 비롯한 봄꽃 축제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치면 못하는 소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네, 최근에 이 제철 코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철 코어란 이제 특정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제철 코어라는 건 뭐 제철 음식 하나
놀이 하나가 아니라 이 계절에 떠오르는 풍경, 분위기, 음악, 경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입체적인 소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철 식재료나 벚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대상일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더 빠르고 또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Z세대의 경우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사계절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계절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행하는 물건을 단순히 구매해서 소유한다라는 격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 제철 행복들을 잘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요즘 유독 들어 이 제철 코어를 따지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SNS를 통해서 계절을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쉬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뒤처진다는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 희소성 때문에 소비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철 코어 트렌드 덕분에 그 소비자들의 소비를 앞당기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S의 하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는. 네네. 근데 이 제철 이벤트들도 요즘에 많긴 한데 저는 이 이벤트에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있었던 불교 박람회 정말 많은 분들 다녀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벚꽃 축제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제철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불교 박람회를 보면 종교 행사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문화 이벤트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개장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나서 뭐 수시간 대기를 했다라는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에서는 사실 굿즈 사려고 왔다. 그리고 이게 불교 행사가 맞냐라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MZ세대 그 젊은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후기들을 보면 클럽보다 재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2024년부터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방문객의 70%가량이 이제 MZ세대였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불교 박람회가 힙하다라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SNS에서는 극락도 락이다 같은 문구들이 하나의 밈처럼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가 무겁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볍고 재밌는 콘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매되는 굿즈들도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불상이라던가 네. 되게 단순한 굿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번뇌 티셔츠처럼 번뇌 티셔츠. 네, 불교 개념을 위트 있게 풀어낸 제품이나 이제 스트릿 감성의 아이템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방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막 이런 것 문구가 적힌 티셔츠들 저도 네. SNS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판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문객의 중심을 잃었다면 지금은 재미있고 힙한 제철 이벤트를 인증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행사를 넘어서 지금 이 시기에 가봐야 하는 이벤트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제철 코어에서 중요한데 이 봄 시즌과 맞물리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결합이 되고 이 불교 박람회가 제철 이벤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고 입는 소비를 넘어서 이제 특정 시기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 축제, 이 경험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 더 중요한 소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재밌어 하시네요. 김은희 님께서 불교 박람회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극락도 락이다 하셨고, 강유진님 불교 박람회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검색해보고 관심이 생기신다고. 저도 사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뭐 절 가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 불교 박람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템플스테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커지네요. 네, 맞아요. 내년에는 꼭 예매를 하고 네, 가셔야 될 것 박람회부터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트렌드 사이에서 브랜드들도 마케팅하기 좋은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이번 봄꽃 시즌, 벚꽃 시즌에는 어떤 모습들이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전 같으면 벚꽃 축제도 그냥 단순히 꽃을 보러 가는 행사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벚꽃 축제하는 이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상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벚꽃 시즌에 맞춰서 해외 관광객들도 일부러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우리도 물론 뭐 일본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간다라고 하지만 한국에도 꽃놀이를 하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도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이 음료 회사 엘사는 이 여의도 축제 기간에 맞춰서 네. 신제품 음료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들러서 음료도 마시고 소비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있고요. 또 엘사의 대표 캐릭터 분홍색 곰이 있어요. 네, 젤리 같은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이 곰이 여의도 봄꽃 축제의 대표 캐릭터로 참여를 하면서 이 윤중로의 약 1.7km 구간 전체를 전시장처럼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형 조형물도 설치하고 포토부스, 셀피존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으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하고 또 항공기 기내를 재현한 체험존 등등 이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꽃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벚꽃길 곳곳에 숨겨진 쿠폰을 찾는 보물찾기 이벤트까지 하면서 재밌었겠다. 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이 길을 네. 정말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H백화점 근처에 있는 거 이제 참을 수 없죠. 그래서 피크닉 존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이나 주류, 디저트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점포들을 백화점 안에 섭외해서 팝업 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이제 가져다 놓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명소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브랜드가 들어가서 입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올해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더해서 먹는 것도 사실 계절에 따라 이 제철 코어를 따르기 마련인데 요즘 봄 제철 식재료 소비도 하나의 제철 코어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봄동 비빔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랬죠. 네. 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제 봄동이나 냉이, 두릅 같은 봄철 나물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이렇게 실제로 봄동 수요가 급증하면서 3월 기준 이제 봄동 15kg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이 47,000원대를 기록하면서 2월 대비 3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특정 음식이 SNS를 통해서 주목받으면서 시장 가격까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또 봄철 하면 쭈꾸미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어른들의 두쫀쿠. 맞아요. 그래서 쭈쫑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SNS에서도 3월 한 달간 언급량이 크게 늘어서 전년 동기간 대비 6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도 오후 5시부터 웨이팅이 생기고 반차를 내고 오는 어른들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역시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또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오늘 쭈꾸미를 먹었다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봄을 제대로 즐겼다 라는 식으로 계절의 감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 소비가 아니라 이 계절이라는 경험과 감성을 소비하고 또 SNS에 기록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뭐 봄 도다리, 쑥국, 두릅 뭐 많은 봄 제철 음식들 이야기하는데 참 근데 저는 이런 제철 음식 찾아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이 사실 멀지 않잖아요. 네. 뭐 봄에는 주꾸미, 뭐 말씀하신 봄나물 챙겨 먹고 또 여름에는 수박, 복숭아 챙겨 먹다 보면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계속 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철 소비 또 먹는 것뿐 아니라 패션에서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먹거리에서 이제 패션 스타일 또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능적인 필요뿐 아니라 계절이 바뀌었으니 가벼운 옷을 새로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서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짙은 녹색 계열의 색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봄의 색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또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에 따르면 실제로 청록색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4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게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져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도 이렇게 그린, 옐로우 같은 봄 시즌 컬러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흐름에 맞춰서 상품도 구성하고 있고 이 소비 제품 자체보다 언제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상품을 만들 때부터 특정 시기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설계하는 걸 중요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제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영 대표님께 더 열심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칠 시간이 되네요. 시간 진짜 훌쩍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삭밥에도 가난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궁하여 가을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벼이삭, 수수이삭 따위를 베어다 먹을 때부터 이미 오는